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더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될 김현정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1탄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초반에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리더의 삶,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옛날엔 상담심리학 공부하고요, 삼성전자 등등에서 근무하다가 코칭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한 것도 제가 코칭을 하고자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 이제 좀 코칭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코치 양성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박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학위를 하면서 코치 양성 쪽으로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프레드 교수님, 뭐 그 전에는 이제 좀 알고 있었지만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교수님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와라, 와서 너 원하는 만큼 이따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교수님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이제 또 하고, 그러고 그걸로 무사히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뭐 경영학과 교수도 했었고요. 하지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리더분들 상담하고 코칭하고 교육하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장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맨프레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촌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움찔움찔 놀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제 이메일, 저희 회사 이메일 넣어드렸어요. 거길로 저희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찍으실 필요 없어요. 다 원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세 번의 이제 3회에 걸쳐서 맨프레드 교수님 책 북토크 진행하는 거의 두 번째 시간, 삶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맨프레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이 리더십 분야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누구하고도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탁월하신 분이세요. 어쩌다가 이제 저랑 엮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영계의 프로이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이분 집안에는 이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사업가예요. 모든 남자가 사업가고, 지금 뭐 따님도 사업가고 뭐 그래요. 사업가 집안인데 이분은 사업가 스타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뭐 삼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경영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래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장도를 떠나신 거죠. 네덜란드에서 하버드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MBA 과정 하시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때 심리학과 경영학이 만난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 다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는 다른가, 이런 아티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이 있는데 요거를 쓰신 아브라함 잘레즈니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이분이 심리학을 알게 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리더의 심리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분이 이쪽 분야에 리더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분이 독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안 계세요, 국제공인 정신분석가는. 그래서 진짜 배기 정신분석하시고 진짜 배기 경영하시고, 그러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수많은 리더들을 코칭하고, 코칭 프로그램 지금 30년째 40년째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인시아드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장에서 리더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책, 삶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요거 조금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께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신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번 이제 큰 사고를 당하시고, 그러고서는 진짜 리더가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지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쓰시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순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외에 서양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수정볼,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수정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앞에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수정볼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수정볼 안에서 뭐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순간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미래가 있으십니까? 뭘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보고 싶으십니까? 예,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들릴 것 같아요. 10년 후에 나 어떻게 살고 있나?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게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순간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 생애 마지막 나 어떻게 가고 있나? 예, 또요? 또 어떤 순간이 여러분들 보고 싶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순간 느껴보고 싶어. 그런 순간. 네, 어떤 순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느끼고 싶은 순간. 20대로. 예, 20대로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원하는 거 막 하고 싶으세요. 예. 예,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일하는 인간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꽤나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꽤나 여러 군데에서 하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의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맨프레드 교수님도 CEO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CEO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도 거기에 오는 굉장히 이제 고위 리더들도 다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안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물어보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가 보고 싶으세요? 그럼 나의 생애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고 싶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의 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 나와서 마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안에 분명히 나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파처럼 우리는 이 안에 내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나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조직이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과 나의 어떤 그 근본적인 내 모습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거기서 나의 리더십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나의 어떤 행동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조직에 가면 또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또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결국에는 코어에 있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어에 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어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잊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가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더가 이거 5가지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했었던 5가지 중에 첫 번째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21세기 리더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엔 자기 인식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그 리더십 행동과 이해와 뭐 등등등의 가장 코어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테마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맨프레드 교수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최고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부하 직원이랑 어떻고 뭐 주주랑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4가지더라 라고 딱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성에 관한 겁니다. 예, 성과 사랑. 예, 리더에게 성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인간에게 성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엄청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생물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예, 종족 번식입니다. 종족 번식은 뭘로 이루어지죠? 예, 성으로 이루어지죠. 예, 우린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성행위가 있어야지만 이제 종족 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원시적으로 다른 동물들도 다 이 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을 즐기는 종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 성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부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이 터부시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여러분 미실이란 드라마, 선덕여왕이란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서 미실이 그 역할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미실이 그 궁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 거기서 굉장히 권력가로 나오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예, 왕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처용가 이런 것도 보면 어디 이제 갔더니 왔더니 몸은 하나인데 다리가 4개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이런 성과 관련된 그런 문학 작품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픈되어서 사실은 이야기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조각상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한 형태인데 그래서 동물들이 짝짓기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터부시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막 순수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성을 억압을 하는 존재는 뭘까요? 예, 종교죠. 예, 종교가 왜 그렇게 성을 억압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성직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해서 독신으로 살게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제 상상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제 그러면서 그걸 마치 불경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위생이라든가 의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애 낳다가 한 20%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맨프레드 교수님 책에 막 그렇게 나와요. 야,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 이 사람의 이와 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애 낳다가 20%가 죽으니까 옛날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원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또 막아내는 것들도 있고, 그 수많은 어떤 미신과 이런 것들로 또 이제 그 성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이제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극단화가 이제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여성의 성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버리죠. 그게 현대사회까지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성매매가 완전히 불법화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결혼한 사람들끼리 말고는 하면 안 돼. 그런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도 다 불법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미혼들끼리 막 이렇게 길에서 뽀뽀하는 것만 봐도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이제 이런 사실은 사회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음성적으로 대신에 이제 뻗쳐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그럼 우리가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냐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ECD에서 성범죄 1위, 예.
10대 낙태율 1위, 예, 그리고 성병 발병률 1위. 이런 것들 성과 관련된 걸로 각종 그 수치에서 1위를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아놓으면 안 하고 집에 가면 곱게 잠만 자고 애 필요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사방을 뻗쳐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화, 인류 역사와 싸우자는 거예요. 종족 번식을 해야 돼서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막혀 있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성적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전쟁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애를 낳나 하는데 다 낳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눌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굉장히 억압을 됐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건강하게 풀어내는 그런 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우려를 하는 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요, 모든 거 그냥 기승전성이에요. 예. 여러분들 프로이드 아시잖아요. 프로이드는 그냥 뭘 해도 다 기승전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뭐래요? 예. 성적 충동이래잖아요. 그래서 리비도가 뭐 태어나자마자 애가 뭐 어디에 있다 어디로 옮겨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그런 성적인 욕망으로 사실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미 뭐 4세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뭐 그걸 갖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뭐 이런 단어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덮여 있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더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놓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 쪽에 있는 뭐 에릭 에릭슨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다 하면은 이 육체적인 사랑을 반드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교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인생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to love, 그 다음에 to work, 그 다음에 나중에 play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사랑하고 일하는 인생이 결국에 그것만 잘 돌아가면 우리 인생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love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서 일도 잘 되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인생에 뭘 더 이상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그날 빵빵빵빵 이런 사건들이 저런 사건들이 터졌어요. 지난주에 오늘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이제 공중파 앵커분께서 유명 앵커분께서 몰카 찍다가 이제 걸리셨죠. 그리고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지검장 하시던 분도 그 여고생 쫓아다니시다가 이제 걸리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성적 일탈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이상한 폼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고 그게 한 사람의 커리어를 작살을 내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를 말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을 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마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고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 앞에 막 뭐 하여튼 별얘기 다 나와요. 뭐 창의적인 사람들은 물란한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누구랑 했고 막 이런 얘기 쫙 나와요. 막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우장창창 막 이렇게 나오더니 맨 끝에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하고 잘 지내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읽고 나서 자기 좀 실망했대요.
도대체 뭘 바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뭔가 좀 이렇게 혁신적인, 그래서 뭔가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대요. 도대체 혁신적인 게 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시거든요. 네덜란드 분이시고 이제 프랑스에서 학교 교수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사실은 이런 그 성과 사랑과 결혼과 이런 제도가 많이 이제 그 진보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김민희 씨하고 홍상숙 씨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온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다른 여성과 히딩크 감독이 부부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였어요. 같이 들어온 분은. 예, 같이 들어온 분 여자친구인데, 남의 나라 그 동방예의지국에서 국가대표 감독하시는 분이 따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분 그거 숙소까지 다 대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미 그들은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이미 뭐 1900년대 초반에 보면 히틀러가 동거녀와 뭐 죽기 한 달 전에 결혼신고를 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미 그때도 이 나라는 결혼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문학작품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안네 까레리네입니다. 예, 뭐 영화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불륜에 관한 이야기. 불륜 결국에는 그래서 죽는다, 파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소설이 나오고서 그렇게 하면서 서유럽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결혼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가 됐어요. 사랑을 지키고자 나타난 것이 결국에는 결혼인데, 결혼이 사랑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막 하면서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린 진정한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됐고, 지금 뭐 유럽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그냥 동거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대요.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유산이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롭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몇십 년부터 뿌리 박힌 게 유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으니까 뭔가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거야,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은 이미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생각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연구원 생활하고 참 좋은 건 뭐냐면, 여자는 프랑스에서는 한 40은 돼야지 섹시하단 말을 한대요. 그전에야 애지 뭐. 한 40 정도 되고 인생을 알고, 그리고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이래야지 그때부터 섹시한 거지, 뭘 그 20살짜리들 나온 건 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류 그룹이 뭔지 아세요? 소녀시대예요. 아줌마가 이제 다 돼가는 소녀시대. 그 정도 농 익어야 예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사고방식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 막 10몇 살짜리들 점점 어린애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그런 어떤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르고, 제도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이제 억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억압이 되냐, 이런 것들에 관한 흥미로운 그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매춘이 완전 합법이에요. 완전 합법이라서 매춘부들이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세금도 다 내고 뭐 신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식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하고 이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연구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규모는 비슷하지만 좀 보수적인 나라라는 거죠. 청교도의 나라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냐, 16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관계를 처음 맺게 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첫 성관계를 가질 때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집에 와서 해라. 우리 집에서 네가 가장 편한 너의 침대에서 해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비켜준대요. 완전히 이제 되게 이제 그 개방이 된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범죄율이라든가 10대 낙태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덜란드가 훨씬 미국보다 낫다라는 거죠. 더 성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억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동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부끄러운 것, 아유 내가 진짜 여기 이런 얘기 한 줄 알았으면 창피해서 못 왔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픈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생 사는데 아름다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프랑스 갔을 때 되게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거기는 나이가 70이 먹든 80이 먹든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할머니들도 화장 곱게 하고 향수 냄새 펄펄 풍기시면서 빼딱구도 신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아 보였어요. 한 뭐 30살만 되면 여성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늙어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쪽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니까 이 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파라미터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리더분들도 아침에 교육을 했고 오후에는 신입사원들도 교육을 했어요. 저는 원래 팀장 이상급들만 하는데 제가 신입사원은 제가 좋아해서 그냥 들어오면 해요. 청년랩이라고 제가 무료 코칭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게 제가 청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일을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돈 벌려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돈 벌려고 일을 하는데 그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돈은 이제 아무 데서나 벌 수 있어. 심지어는 돈을 안 벌어도 사람들이 돈을 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냐는 거죠. 왜 부장님들도 임원들도 먹고 살려고 뭐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신입사원들도 왜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 못 살아서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전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경제 성장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래서 보릿고개에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 애들이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하는 애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부잣집에 식모 보내고 그렇게 머슴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입양을 보내죠.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입양 수출 1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데리고 살려면, 얘네들 학교라도 보내려면, 그러려면 돈을 벌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내가 돈 더 벌어갖고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내가 내 핏줄들을, 내 자식들을 더 나은 삶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말도 못하게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이미 우린 너무 배가 불러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도 아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얼만큼 벌어야지 나 돈 좀 번다 하면서 만족하게 될까요?
얼마 정도 벌면은 여러분, 아, 나 이제 좀 돈 갖고 만족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미국 연구가 있어요. 예, 미국 연구에서는 한 8,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1억 정도 벌면 그때까지는 이제 그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만족도가 이제 정체되거나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떨어질 것까지는 뭐 있나 싶은데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면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1억 정도 버는 사람한테 만족하세요 라고 하면 네, 만족해요 라고 한 두어 달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돈이 사실은 그게 큰 돈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게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야, 얼마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지금 일주일 만에 벌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부족해. 막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을 벌면 야, 100억 벌었다 막 신난다 하지만 다음날 1000억 번 사람이 보일 거고, 1000억을 벌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있는 사람이 보일 거고, 끊임없이 만족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사실 가질 수 있는 행복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 그러면 왜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왜 그걸 갖고 기부를 합니까? 그냥 저기 뉴욕이나 런던 같은데 비싼 빌딩 막 사면 돈 계속 벌 수 있어요. 예, 돈 계속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기부하잖아요. 왜? 우리가 돈으로만 이렇게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같은 것도 근데 돈을 추구하는 거는 이해는 간대요. 성과 돈은 없으면 그 생각밖에 안 한대요. 그거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돈 생각밖에 안 나고 다 뭐든지 다 돈 이렇게 보이고 역시 여자친구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 못하면 다 그런 걸로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핍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을 못하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 데 있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이게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하면서 이게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 주는 어떤 효과도 있지만 우린 결국에는 어떤 행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내적인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못 가진 거 그것만 갖고 절절절절 매면서 자기가 불행하게 살 것이냐,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를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인드를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어떤 외형적인 게 딱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소원을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로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엔 다 우리가 그것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인생이 결국에는 어떤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이제 행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 성이든 돈이든 행복에 이바지를 하게끔 우리가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족 번식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장 두려운 건 뭐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죽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 죽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또 영생에 있어서 또 가장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또 종교입니다. 예. 우리한테 많은 걸 줘요, 종교가. 예. 종교는 어디든지 다 영생 시스템이 있어요. 영생 시스템 없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때요? 예, 윤회를 하죠. 예, 다시 태어납니다. 계속 전생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생 시스템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사실은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4가지 주제로 번역을 그러니까 예약이 나온 거를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주제가 사실은 죽음이에요. 뭐 다른 건 그냥 대충 읽으면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거에 저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게 제가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거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되게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오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해라. 이 얘기를 이제 딱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누군가의 죽음이 제 앞에 톡 떨어진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치매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정말 제 앞에 이렇게 톡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이것을 본인의 삶에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나 이런 삶에 저처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당신에게 살아갈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시간을 들어 써내려가 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1년, 그리고 6개월, 1개월, 그리고 단 하루만 남아있을 경우에 대해서 써내려가 보자. 이 연습을 반복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해보자는 걸까요? 이런 걸 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결국에 남는다는 거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5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뭘 할까? 뭘 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명 비용이라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보험금을 준대요. 그거 가족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났으면 가족들 다 끌고 세계 여행이라도 크루즈 여행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4년 전에 대장암 사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뇌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건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삶은 무엇이냐? 일터로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놀아본 적도 없는 내가 뭘 하고 놀며,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한참 잘 나가는 우리 아들, 딸을 끌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뭘 할 것이냐, 맨날 저녁에 찾아오라고 뭘 할 것이냐, 그거는 맞지 않다. 나는 평생 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당장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일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식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 여나무 명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마 하면서 불러주고, 나는 여기가 제일 좋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챙겨주고 이게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자식들은 잘 컸으니까 니네들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형화된 정답은 없습니다. 예. 일이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관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일이 뭐 이렇게 뭐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9.11 테러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예감을 하고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 국제무역센터에서 뉴욕에 그때 내려올 때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전화하죠? 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수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뭐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 살고 싶어요도 아니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성과 사랑 이제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희대의 역작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죠. 그 사람이 췌장암인 걸 알고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안 상태에서 최고의 사실은 인류에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병이 있지 않았다면 왜 그때 나왔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피스가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제가 요 글이 참 와닿더라고요. 죽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친구와 가족이 있는가? 당신이 너무 늦기 전에 바로잡고 싶은 인간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곧 죽게 되고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단 한 사람하고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딱 번역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늘이 확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가? 왜 머뭇거리는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있죠. 저는 평생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온 아버지한테 되게 다정하게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는 말만 하면 싸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기가 되시니까 제가 거기서 아이고 우리 아빠 오늘 밥 잘 먹었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이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뭐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 때문에 제가 그 리더분들하고 코칭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인생의 아쉬움 때문에 또 많은 사람하고 또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삶에 있어서 진정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가 맨 마지막에는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그럼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진정성을 갖추는 일이란 내 자신과 남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며 나만의 가치와 원칙에 맞게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자신과 남들에게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만의 가치와 원칙에 맞게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나 원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원칙에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 저런 가치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이 책에 그래서 그 나치 시대의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에 똑같은 일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위정자들이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거 시킨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도 눌러 그러면 거기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스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치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냥 누르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시킨 사람들 얘기 복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내가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내가 훗날 사실은 뭐 전범으로 몰려서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전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사병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 누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90살이 넘었는데 체포가 됐어요. 근데 독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예, 감옥에 투옥을 합니다. 너는 전범이야.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때쯤 제가 어떤 기사를 읽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국정농단이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장관만 잡아들이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그러면서 하나도 처벌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다가 복종하고 위에서 시키는 거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라는 거죠.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진정성이 그러면은 진짜 나라가 어떤 방향도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사회가 진정성 있는 가치가 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정의가 중요하고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거를 안고서 다음 세계에 더 멋있는 나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환경에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통에서 물 한 번 먹을 때도 그게 의미가 굉장히 와닿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그거 머그컵 하나 안 갖고 와갖고 이렇게 세상에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드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물이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뭐 마치 더 가진 사람인 것처럼,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젠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은 내 장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맞이하고 내 불완전성을 인내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는 좋아, 이런 건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은 이뤘어. 하지만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진실을 마주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는 용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진정성이 아닙니다.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면 아니다라고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계선을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계가 굉장히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어떤 선과 악의 정의와 뭐의 사이에 이 선이 없는 나라 중에 굉장히 하나인데, 이 선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살할 때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식을 우리의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신체발부 수지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왜 부모의 거예요? 왜 부모한테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독립된 삶이고 내 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성은 다른 사람을 내 자아의 연정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자식 그 얘기도 한 것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자아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의 개인으로 보는 것을 수반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소유하지 않는 돌봄, 이거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 코칭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지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제 코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잘 된 건 네가 코칭을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네가 코칭을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
주고서 뭐 내가 해갖고 여기가 뭐 이렇게 할 거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욕심 생겨서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러 막 거짓으로 포장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이 진정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그런 경계. 이 사람의 잘한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잘한 거고 이제 이렇게 남겨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백날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라.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인 것들 그리고 아무 의미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가 되거나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내 생각은 이래, 뭐 나는 이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은 압력이 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미움을 사람들한테 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쓰여져 있는데 그 책은 조금 이렇게 아들러가 말한 진짜 아이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미움은 결국엔 누구한테 받을까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에 받게 됩니다. 나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데 너 혼자 그 통합된 인생을 너 솔직하게 사니 얄미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산다는 건 이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건데 결국엔 거기서도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행일치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에 옮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게 결국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죠. 앞에서는 멋있고 뭐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뭐 몰카 찍으러 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앞에서도 떳떳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홍상수 씨랑 김민희 씨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안 맞아서 그렇지 유럽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의 것들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계속적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은 두 번째예요. 도덕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수많은 이제 대중들의 신념의 합이 도덕이 되는 거고요. 그 개인의 가치들이 사실은 바로 섰을 때 그 어떤 사회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결코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완성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환경 얘기하는데 환경 생각한다고 해갖고 맨날 제가 머그컵 들고 텀블러 다니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도 적당히 버리면서 살아요. 그냥 재활용 열심히 한다 이걸로 그 껍데기에 이르는 비닐 띄면서 나름대로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숙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그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없다가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뭐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뭐 맨프레드 교수님 실제로 보면 어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첫 번째 질문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저는 학어랑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네. 성과 돈과 행복. 저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세 가지가 탁월한 리더십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는 걸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번쩍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네. 각 세계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많이 지금 사례를 예시를 들었는데 한국에서의 진정한 탁월한 리더십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돈이라는 가치나 돈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지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삶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게 조직에 어떻게 보면은 독소가 되어서 들어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기의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삐뚤어 나가게 될 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많은 그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성생활에 이것이 부족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파워를 행사하는데 이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너에게 뭐 높은 사람이고 난 너를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짓밟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직장 내의 성희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남녀가 정분 나갔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이 파워를 이제 과시하는 데에서 이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건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전하게 성적인 것을 풀어 나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 만족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조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행복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던 그 조씨 집안 이야기를 이제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제적인 걸 갖고 금수저, 흑수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서적인 금수저와 흑수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사랑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잘 자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뭐 부잣집에서 엄청난 집안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인 그런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집에서 맨날 구박받고 야단맞고 막 맨날 쫓겨낸다 그러고 막 그리고 형제들끼리 경쟁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성인으로 크게 되면 한 회사가 어떻게 망가진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회장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 회사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망가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삶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뭐 SNS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의 모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따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뭐 이렇게 재벌들이 뭐 자금 마누라 두고 살았지만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경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탁월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회사를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돈도 결국에는 우리가 돈 자체를 쫓게 되면 사업이 이류로 전락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 뭐 등등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사업이 번창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돈을 벌기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은 결국에는 정치적 결탁이라든가 그 더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조직원들의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예요? 네,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위인데 10만 명당 1년에 18명 정도가 죽어요. 자살을 해요. 네, 2등은 어딜까요? 자살률 2등. 우리나라랑 불행한 걸로 치면 맨날 앞뒤 다툰 나라 있어요. 네, 일본. 일본이 근데 11명이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줄었대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줄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같은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차치를 해놓은 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화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맨날 화나 있고 앵그리버드고 그러면 그 조직이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조직은 번성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직원들의 정신적 웰빙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칭 제도라든가 뭐 상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뭐 주 50시간 등등등등 이런 사회적인 제도도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담보가 됐을 때 우리의 경제 성장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수신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최근에 예. 조금 시간 걸립니다. 네, 네. 저는 이수욱이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시겠지만 노소영 씨가 이번에 부인하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성분이랑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SK 그룹에 대한 경영을 제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 때문에 SK 그룹을 앞으로는 이렇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경영 전환을 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보신다면 최태원 회장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집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한 것 같다. 예전에 많은 잘못도 저질러서 이렇게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주 큰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 부인하고 지금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있던 여자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면서 경영의 결단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CEO가 사회적인 방향과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그 개인의 가치관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다른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간 면들이 이제 있고요. 옛날에는 정말 유럽에서도 100년 전에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마녀사냥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걸 보면 우리도 저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것도 머지않아 뭐 다른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유럽식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사실은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제도적으로 뭐 결혼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님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혼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 독립성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이혼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축출 이혼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집안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 70%가 외벌이에요. 그래서 70%의 여성이 혹은 남성이 경제적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될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륜에 관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테드를 본 적이 있는데 벨기에 그 심리치료사가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쉐임이다, 부끄러움이다. 이제는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생활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소리를 아직도 이제 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는 조금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보통 남성들이 리더가 되는 비율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 느꼈던 게 여성 리더로서의 개인의 뭐 이런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없고 해서 혹시 그런 여성 리더로서의 그런 개인적인 왜냐면은 보통 여성으로서 되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정통적인 면에서 남성성을 보이는 거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면모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성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우월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그 고정관념 등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리더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공했을 때 그 남성의 그 서포트를 못 받는 경우가 뭐 종종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여성 리더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성 중심의 어떤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저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건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여성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있죠.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여성들이 그것을 패배한 것이냐 선택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성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수잔 핑커라고 하는 그 캐나다인가 그 심리학자가 이제 쓴 건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사실은 뭐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그 우월해요.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수명 이런 면에서 여성들이 이제 우월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남성 여성 대학 진학률 누가 더 높은지 아세요? 여성이 대학을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교들을 보면 지금 여성들이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으로만 비교하는 거 보면 여성들이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남녀 그 차별이 아주 대놓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앞지른 상태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예, 남학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미국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등을 더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인데 그것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적대로만 뽑으면 남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요. 좋은 학교를. 그래서 남녀 성비를 맞춰주려고 남학생들이 점수가 좀 더 낮아도 그 학교를 집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지적으로 열등하거나 뭐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왜 저 사회 꼭대기에 보면 다 남자들밖에 없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게 유리천장 때문이냐. 예, 1990년대는 그게 유리천장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잔 핑커가 보는 얘기는 뭐냐? 예, 사실은 그거는 내가 보니까 여성들이 선택하는 것 같아. 여성들은 그렇게 막 사회 끝까지 올라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자식을 돌보고 내가 이 안에서 가정을 잘 꾸리고 양쪽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맞추는 걸 훨씬 좋아해.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식 내팽개치고 저기 가고 이모하고 사장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여성들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패배감을 느끼는 건 남성 중심의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성이 내재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성공이 따로 정의가 돼야 되고 그것을 성공을 이룬 것을 가지고 이 전체 사회에서 패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진짜 한 성깔하고 한 일 하던 사람인데 저 정말 애 낳고 전업주부 1년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올 때는 야 너 연봉 5천만 원짜리가 애 키우는 줄 알아. 맨날 이제 막 애기 뭐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 키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뒷방으로 나앉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돈과 행복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 여성 삶의 만족도 누가 더 높은지 아십니까? 네,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네. 제가 대답을 했나요? 근데 예, 딴 얘기했죠 제가.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성적 행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행복이라든가 그런 정의, 삶의 정의에 있어서 다른 시각은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맨프레드 교수 같은 경우는 책에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썼습니다만 여성 중심의 그 모계 사회를 이분은 이상적인 사회로 봐요. 여러분들 그 사자도 아시죠? 암컷이 그 다 무리를 이렇게 하고 늑대도 암컷이 다 그렇게 하고 생물의 세계에 있어서 이 조직을 평화롭게 잘 길러내는 것들은 보통 암컷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성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매 책에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 리더들이 앞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세상을 여는 차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뭐 한 가지 정도. 예. 네. 아까 그 거짓된 인생을 사는 네. 사람들에서 받게 될 미움에 대해서 네. 이제 그 미움을 받을 용기를 이제 뭐 뿌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 생각이 아, 그럼요. 말고물에 고기가 안 산다 뭐 이런 말들. 그쵸. 네. 근데 과연 리더가 되려면 그 어려움을 뚫고 해야만 리더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서 그거 좀 설명.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직의 논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있기 때문에 조직의 논리가 이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 개인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코칭을 할 때 어떤 상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혁신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우리 회사를 바꾸는 혁신을 하고 싶대요. 근데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좌절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코칭을 받았을 때 그 코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가 그게 또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인 것도 맞고 조직에서 원하는 것도 많다. 근데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아직 변화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혁신을 계속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하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이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보고 이 내 삶은 내 삶대로 가는 거고 또 이제 내가 추구하는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대로 가는 거고 그것이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상황이 아닌 한에서는 그게 충분히 매니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면으로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겠죠. 예. 이제 뭐 아까 뭐 말씀드린 영혼 없는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정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자기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정면 대치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떤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진정성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런 거짓된 삶에 어떤 베네핏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언제나 휘슬블로어 공익 제보자는 언제나 처벌을 받는다는 또 예외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을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말도 지키면서 이렇게 자존심 있는 나라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예, 뭐, 요 정도까지 뭐 질문, 뭐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단순히 실적을 쌓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정립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리더십 롤러코스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땐 조금 더 진짜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진짜 딱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어떤 굉장히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으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비즈니스 이야기들을 쫙쫙쫙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삶의 진정성 찾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이제 뭐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쪽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자 사인회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나 책이 없으신 경우는 뒤쪽에서 삶의 진정성 책과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